정치 톡톡 사이다 한수진입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4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안 소위원회 구성 등 운영 방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큰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또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는 또다시 야당만 참여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벌써 4번째인데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에 반발한 여당이 위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까지 거론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제2소위원장을 맡는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방송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의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은 여당이 국무위원과 정무위원회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거듭 과방위에 불참하고 있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과방위의 쟁점 현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네, 국회 과방위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소위원회 구성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지속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최 의원님, 일단 제2소위가 뭐길래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제일 먼저 의원이 대표 발의하거나 아니면 청원 입법으로 법안이 상정됩니다. 그럼 그게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에 배당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게 이제 상임위에 법안이 처음 올라갔는데 통과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갑니다. 네. 아무래도 방송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그런 소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2소위가. 네. 그리고 방송은 어느 정권이든 언제든 사실은 여야 간 정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일단 법안이 심사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다음에 상임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법안 심사 소위를 여당이 맡냐 야당이 맡냐 이게 쟁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할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KBS, MBC를 보면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추천하게 돼 있고 야당이 좀 반 정도밖에 추천하게 돼 있어서 이제 공수가 교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이 방송법을 놔두고 끌고 가자는 그런 의도죠. 그런데 이제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낸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한 그 법률을 보면 지금 이제 사장 후보 추천 운영위원회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절대 다수 의석으로 특별 다수 제도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을 때 사장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의제로 이제 했는데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 같지만 친민주 성향의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민주당 성향으로 장악하겠다 하는 이런 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안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방송사의 사장을 어떤 쪽에서 이제 틀어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여야가 정권을 잡으면 다 입장이 바뀐 사안입니다. 그건 다 인정해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의 이 25인 운영위원회 안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 안이라기보다는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안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여야 문제가 아니라 25인의 운영위원회로 이사회를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과거에는 KBS가 11명,
MBC가 9명, EBS가 지금 9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사 수가. 네. 그런데 이걸 25명으로 늘리고 여기 25인 중에 소위 국회가 추천하는 걸 7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25명 중에서 예, 25명 중에 7명. 네. 그러니까 이 안은 사실은 여든 야든 국회는 별로 좋아라는 아닌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학회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시민사회 얘기를 들어보니 이번 25인 운영위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 혹은 운영위원회 추천에 그동안에 100% 개입했다면 이제 그걸 30%대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치권 입김은 줄여야 된다. 줄이겠다. 요게 핵심이라 예. 사실 여당 입장이나 야당 입장이나 다 그 자체가 흔쾌할 수는 없다. 저는 예. 이렇게 보이고. 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민주당의 방송 장악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여요. 공영방송 이사 구성이나 사장 선임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양당이 다 갖고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의식에서 더 진전은 항상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근데 해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법이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법이 없을 것 같다. 지금 현 상태에서 보면은 운영회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보면은 다 고향한테 생선 맡기는 꼴 아닙니까? 정당에서 그리고 각 당에서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천하면 그것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장 선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이 온다고 한들 지금 밑에 언론 노조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렵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편파 방송. 이라고 봅니다. 과거 같은 경우 이제 권위주 시대에 보면은 정치적 나팔수, 낙하산 사장 막자 뭐 이렇게 했지만 언론 노조가 지금 상당히 언론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정치적 후견주의요. 예, 네. 이제 정치적 후견주의 시대는 지났다. 정치적 병행성, 지향점이 같다. 사장과 예를 들어서 언론 노조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것이 또 다른 편파 방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25명 늘려서 한다고 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지 않을 것 같고 개정안에 우리가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 평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건데 무늬만 벤치마킹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독일이라는 것은 오래 역사 동안 어떤 전체주의 국가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 분화를 거듭하면서 오랜 시절 그 사회에 맞는 어떤 방송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이 된 건데 과연 독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가? 독일 공영 방송 평의회 같은 경우는 이런 단체에서 의원 추천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특정 정파가 승자 독식할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의 공영방송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이것을 나눈다고 한들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동성은 아직은 우리는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 정치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제도를 무조건 가져다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부단히 개선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배 교수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거 이거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젠 좀 끝낼 때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좀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전히 이제 나팔수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렇다면은 역시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고찰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BS 같은 경우도 이사회가 7대4로 여가 7 그리고 야가 4, 또 MBC 방문진 같은 경우도 6대3, 여가 6. 이렇게 3. 그래서 이제 사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그런 사람을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장은 또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상당히 좀 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또 중립성과 자율성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제 과거의 특별 다수제. 그러니까 이제 이사들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그러니까 여당의 사람도 일반 낙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야당의 사람도 일방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여야가 합의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상적인데 문제는 이런 것을 과거에 보수 정권 때도 안 했고 근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안 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정권을 잡을 때마다 이 방송 권력을 자신들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된다. 물론 법적인 문제를 고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두 번째로 이 정치적 후견주의도 문제지만은 정치적 병행성도 오늘날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지금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데 KBS, MBC 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이 내부도 지금 보수 진보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구성원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병행성을 위해서 싸우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권이 잡아도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정치권이 개입하는 이런 문제도 고쳐야 되지만 내부로부터의 어떤 관섭, 장악 이런 부분도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꼭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예. 법적 제도적인 좀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11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인원으로 확대하면서 국민의 대표성을 좀 강화하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KBS 이사회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더 강화하는 내부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간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점은 꼭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온 정치권 플러스 또 국민들도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영방송 내부에서 어떤 집단 지성 또 윤리 이런 정치적 중립성 이런 운동이 먼저 병행이 돼야 되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안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앞으로 또 안 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다음번 대선 이후에 시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죠. 지금. 그래서 25명이든 뭐 독일처럼 뭐 77명이든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네. 실현 가능한 한 10명에서 15명 사이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 그다음에 이 사장이 이 편성권과 이런 데 절대로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 인사 문제라든가 어떤 데에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주 가혹한 이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결국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법이 모아져야 된다. 지금 과방위에 보면 민주당이 그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족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인 안으로 왔을 경우에 또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또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방송 지배구조 개선해 가는 것들은 정말 심도 있게 하되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시한을 두고 할 수 있는 건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시한 문제는 아마도 지금 하겠다는 거는 나름 선거가 좀 남았다 이런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 예,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언론관계법을 손댄다는 건 여야 모두 리스키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25명을 뽑는 과정, 그러니까 정치권의 7명 외에 나머지는 대표성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늘려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금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진일보한 것이다. 예. 요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장이 편성에 직접 관여하냐 사사건건 전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지금 이미 그러나 인사를 네. 하잖아요. 인사. 예. 예, 그러니까 사장 문제 여전히 중요한데 절대 의결 정족수 이 숫자를 조금 늘려보는 겁니다. 13명 정도로 하면 여당 7, 야당 6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어주고 절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면 8명이 찬성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은 인물을 뽑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는 가장
많은 고민을 한 안인 것이죠. 예. 25인 운영위원회를 실무진이 관리하려면 진짜 현실적으로 무지하게 힘드실 겁니다.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 네, 그러니까 15명 정도로 하고 8대7 정도로 해보는 이런 식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권 분립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이 밑에 직원 인사를 하되 그것은 밑에 단체 협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방송 평의회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청자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저 운영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편파 방송을 제어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이제 두는 것들도 효과적일 네. 것 같고,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행정위원회를 이제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타 방송 예. 편성이라는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추가적으로 두면 엄격하게 삼권 분립이 돼서 정치적 독립성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제가 짧게 좀 얘기를 하면은요. 네. 일단 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미룰 일이 아니다.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여야 보수 진보가 특별 다수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지금 절호의 기회인 게 지금 여서야대 국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집권 세력이 좀 양보하면 저는 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도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장의 편성 관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데 저는 예.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사장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또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의견이 또 서로 엇갈리는 대목들도 있었는데요. 아마 국회에서도 이런 모든 의견들이 다 심도 깊게 다뤄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방위에서 다룰 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도 그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방위의 파행으로 인해서 지금 이 논의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라고 그러죠. 부가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망이 깔려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제 국내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이 외국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해서 한동안 이제 소송이 벌어졌었죠. 넷플릭스와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소송이 벌어져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판결이 났고 이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야가 의원들 사이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국내에서 영업하는 이제 이 부가통신 사업자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00억 정도의 그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는 한 푼도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미국 연방 법원에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내야 된다. 이 안 내는 사태를 물침대에 비유했어요. 한쪽이 요금이 내리면 한쪽이 올라간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요금을 안 낼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네. 해외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안 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화질에 대한 뭐 선명도를 올린다거나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있어 갖고 이거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또 역차별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 콘텐츠 그 사업자들 간에 이 차이가 더 벌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빨리 좀 국회에서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거대 글로벌 컨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이 인터넷망을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보니까 작년에 한국에서 매출이 전년에 대비해서 52%가 늘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매출이 6,3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88억이었는데 171억으로 2배로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전혀 맞지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대 공룡, CP, 컨텐츠 사용자들로 인해서 국내 인터넷에 트래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면은 망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은 인터넷 제공 사업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경우를 보니까 네. 거대 글로벌 CP로 인해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전체 5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간 50조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충 짐작이 되겠죠. 어느 네. 정도인지. 이걸 다 공짜로 쓰고 망 사업자가 다 부담을 한다라는 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고요. 또 이제 국내 CP사 같은 경우는 또 돈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매년 수백억씩.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이제 ISP라고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들이 이 망을 차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서 일방 차단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 부분은 법이 또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추세예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유럽의 13개 통신사, 주요 통신사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이걸 지금 왜 거대 CP들 이 망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고 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3개국 정부에서도 지금 EU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최대 통신 사업자 협의체에서도 이 망 투자 비용을 분담시켜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뭐 형평성의 원리, 세계적 추세에 발 맞춰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장치가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근본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게 늦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너무 들면, 늦었다? 네, 네. 이 준비가 늦었다는 게 지금 한미 간에 전기 자동차 지원 문제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서 미국에서 빠졌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소위 대항하는 논리가 한미 FTA 조항이 있습니다. 네. 최혜국 대우하고 그다음에 내국인 대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이 얘기가 완벽하게 맞으려면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넷플릭스가 이미 사업을 시작했어요. 한국 법인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규제를 더 강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막아버리고 처음부터 돈을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에는 환경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사실 무료로 마구 망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규제 수준이 그 사이에 높아져서 손해를 봐요. 그러면 이게 한미 FTA의 ISD 조항의 제소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동의를 다 하는데 네.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서 더 섬세하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늦었습니다, 지금. 조금 더 늦었다는 일찍. 점은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해야죠. 예. 그럼 사후 규제냐 사정 규제냐 어떤 게 적합하냐 지금 그것과도 상당히 좀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요즘 트렌드는 사후 규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래요?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보면 미국의 입장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WTO 체제를 사실 스스로 무력화시키면서 자국 보호, 자국 콘텐츠 보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나라로서는 생존 조건으로 이 법을 추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업자 간의 계약을 과연 사정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 부분. 네. 예, 그래서 되게 요 부분은 사후 규제 쪽으로 가자로 아마도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ISD의 위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추진해가야 되니 쉬운 네. 일은 아니고 이럴 땐 정말 국익적 관점에서 여야가 하나가 돼서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장 교수님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법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K 콘텐츠가 해외로 나갈 때 수출될 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 우리 국내 또 일반 사용자들의 콘텐츠 이용료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순기능이 있다면 이제 역기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인터넷 사업자 ISP나 글로벌 대형 콘텐츠 제공업자 CP 이런 부분들이 이용 대가를 거부할 경우에 견제 장치가 과연 있을까? 있겠습니까?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종이 호랑이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네. ISP나 CP가 상생할 경우에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막 무임승차 방지법이 만들어지면 넷플릭스 이런 콘텐츠 업자들이 데이터를 국내까지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국내 어떤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것을 비싼 값에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은 생태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은 대형 업체는 살아나지만 소형 업체는 거의 다 죽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K 컨텐츠라는 것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역균형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입법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국회 과방위의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다 큐 이어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각종 지방세 납부 일정. 최근 행정안전부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세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저는 사이다 큐의 박영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1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2022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계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 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사업도 특례 신설 및 세금 감면 등으로 지원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해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금 고지서를 보면 국세를 납부하라고 할 때도 있고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할 때도 있죠. 국세와 지방세는 징수 기간과 용도가 다릅니다. 국세는 중앙 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당이 되고요.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요.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는 국가의 귀속이 돼서 전국에 통일된 하나의 법령과 지침, 해석이 있는데요. 반면에 지방세는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세율 등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마다 운영 방식이나 지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개정으로 국세가 지방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국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에 달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비율 격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이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악화시키고 중앙 행정에 대한 재정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총 조세 중에 국세 지방세 비율은 약 74대26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추진력 있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가 어려운 현실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 확대 등과 관련된 법안과 아이디어가 종종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데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배분받는 지방소득세율 인상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개인 지방소득세율 및 법인 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과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현행 10대 1의 비율에서 1대 1로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제안도 제기됐었습니다. 지방세로 걷는 세목에 대한 세원을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경마나 경정 등 사행산업에 부과하는 레저세를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 등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했었고요. 지방정부가 관광세를 부과해서 재정 수입을 확보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어떤 체계로 부과하고 어떻게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국가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재정분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지방정부는 증가되는 사회복지에 대한 부담, 중앙기능 이양 등 새로운 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렸다지만 아직은 현실화되기엔 어려운 현실. 앞으로 점증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원전 생태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뒷받침할 원전 수출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민간합동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요. 또 최근 한수원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지금 원전 산업 전반에 활기가 감돌고 있는데요. 박 의원님, 되살아난 부활한 정부의 원전 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5년 내내 탈원전을 외쳤고 원전 산업도 고사를 하고 국내에 있는 원전 노후된 발전소를 이제 폐기시키는 이런 정책들인데 이제 13년 만에 그 해외 원전 수출이 재개됐죠.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했던 대규모 해외 원전 프로젝트 이후에 이번에 이제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2차 건설에서 이제 3조 원을 수주한 이 쾌거를 이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해외 부분에서는 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과 아주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원전 르네상스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원전의 플랜트 건설뿐만 아니라 SMR이라고 이제 소규모 스마트 원자로에도 이제 두산이라든가 SK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와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60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2030년도에는 이제 원전 비중을 한 32.8%로 올리겠다. 또 신재생 에너지는 한 21% 정도 수준으로 올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원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혀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저는 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탈원전 정책을 기치로 내걸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탈원전 또 폐기로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국가의 기본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방향을 보면은 일단 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도 세 곳의 원전이 남아 있는데 가동 연장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예비 전력원으로만 사용하기로 했고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워낙 이게 위험한 기술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위험성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 남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독일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세계의 전력 시장을 보니까 2021년도 기준 보면은 투자 규모가 재생에너지가 69%예요. 그리고 화석연료가 23%, 그리고 원자력은 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정반대예요. 원전이 33%로 가장 많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2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지금 정반대로 간다. 이런 점에서 과연 맞는가? 지금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에너지가 훨씬 원전 에너지보다 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킬로와트 아워당 태양광, 풍력은 50원에서 60원 수준입니다. 근데 원전은 150원에서 250원 수준이니까 거의 3배 이상 비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 원전 기술을 가꾼 이 부분, 그래서 세계적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이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장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걸 지혜롭게 균형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 교수님, 좀 세계적인 추세와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니냐,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세계적인 추세에 뭐 어긋나긴 하죠. 식량, 특히 에너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글로벌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데 우리 정치를 보면은 이제 과거 정부가 했던 것들은 죽이고, 예를 들어서 보수 정권이 지향했던 것들을 해서 지지층을 간접적으로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2030년에 24%에서 38%로 이제 상향을 했고, EU도 마찬가지로 32%에서 40%로 이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랑 이제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원전 기술을 지금 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장하기는 이제 상당히 아까운데, 현재 풍력이나 태양광이 5%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론 뭐 발전량이 적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원전 전력량을 상당히 키운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고, 식량과 에너지는 결국은 정권적인 차원이 아니고 국가라든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는 것도 좋다, 그렇게 봅니다.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치인의 덕목이 열정, 책임감, 균형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필요한 건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떤 비난을 했냐면, 자국에서는 원전을 줄이면서 왜 해외에 수출하냐, 부도덕하다, 이런 비난이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비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유독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원전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밀집돼 있고 그 지역이 지진 위험 지역과도 연결돼 있다, 이런 걱정이거든요. 근데 대지가 광활하고 조건이 되는 나라에 우리의 원전 기술 수출하는 것은 그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 뭐 그거는 저는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원전의 핵심 기술 로얄티가 어느 정도냐도 솔직하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대선 때 토론에서 아리백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그거 정확히 얘기하면 신재생에너지 진흥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를 사는 미국의 중산층에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내외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아리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애플이 본인들은 이미 자기네 생산은 아리백 다 완성했고, 재생에너지 부품으로. 그런데 한국 그 기업이 애플의 부품을 납품할 때 그 부품도 재생에너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에 안 맞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볼 수 있다, 이 얘기
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6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문제가 되지만 사실 조기 폐쇄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관련 그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되는 그런 판결도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탈원전 기조를 60년이 문제라면 80년으로 늘릴지언정 네. 이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수출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부품이 아니면 네. 이제 반도체도 수출이 되게 어려운 조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율은 이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더 논의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무슨 대원군의 세국 정책도 아니고 원전 중심으로 가는 이거는 조금 곤란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원전 중심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억눌렸던 이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것들은 그대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2030년도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21.5%까지 늘리는 것은 결코 적은 포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유럽, 세계 글로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해서 어떤 것은 유럽보다 유리하고 어떤 건 불리하고 이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 원전 정책은 굉장히 그렇게 너무 원전 일색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국내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전의 어떤 이런 노력들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세계적으로 가장 싼 편에 속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건설하고 있던 것도 중단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는 원자력 공학과 지망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배정호 교수가 지적하신 대로 이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네. 지금 윤석열 정책의 기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균형을 회복하는 지금 네,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진단부터 좀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괴됐으면 지금 이집트의 3조 원 수주를 못 땄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원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민간 합동기관인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출범이 돼 있는데 이 추진위 활동을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이 종전 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것을 네. 이제 추진기구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범부처 성격의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거나 또 원전 수출 전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원전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회사 하나 갖고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모아서 또 금융, 세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지원이 있는 거고 또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한 이제 어떤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이 특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원전의 비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 화력 발전의 비중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사실은 1%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어떤 계획인지부터 봐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탈원전 별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논쟁만 계속 심하게 붙었지. 그래서 그런 기초 자료부터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네. 아리백이 계속 얘기되는 것은 아리백은 이제 우리의 생존 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흘러가는데 대한민국만 원전 특별법을 만든다면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왜 원전을 60년에 걸쳐서 탈원전하는 게 나왔냐. 그게 다 배경이 있지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 보면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 같은데요. 배 교수님, 원전 가동 이후부터 사실은 수건 과제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또 지금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게 임시 저장 시설의 포화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줄줄이 이 포화 상태가 지금 임박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이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마련이 돼 있느냐라는 건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혀 그럼 없다. 예, 예.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이른바 이걸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에 계속 배설물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찔하네요. 생각만 네. 해도.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노무현 정부 때 중저준위 이 특별법 해가지고 경주에 이 처리 시설은 세웠어요. 근데 아직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은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단 뭐 부지 선정하고 조사, 지질 조사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데 10년. 그래서 전체 37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37년.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죠. 따라서 저는 이 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지혜를 좀 모아가지고 시급히 처리할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장 교수님. 그 지금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해 있는 폐기물이 1만 8천 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것이 원전 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원전 쓰레기가 과거 같은 경우는 강대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3세계 후진 국가한테 가서 매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처분장을 조속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님비 현상이 또 있습니다. 폐기물장이 오면 우리 뭐 집값도 떨어지고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결사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법으로 제정을 한다고 해도 네. 이런 것들이 실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제 현실적인 한계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처분장 조속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여기에 유치지역 지원 이런 것들도 있어서 2035년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2050년에 처분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원전을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의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95년도에 구록도, 또 2003년도에 그 전북 부안 이런 데서 폐기물 건설 계획 발표했다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특별법에는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정책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원전 발전소 내에 갖고 있는 그 핵폐기물들을 중간에 저장하는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간 저장 시설에 대한 문제, 또 영구 처분 시설 같은 이제 부지 선정 절차, 또 부지 선정 지역에 대한 발전, 주민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인데 네. 이게 부지 선정하는 데만 13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을 거쳐서 부지 선정 후에 37년이 있어야 영구 처분 시설을 거쳐 한 50년 정도 걸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긴 세월에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라든가 뭐 주민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담을 그런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최 의원님,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이것도 사실 뒤늦은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님 그 내용 쭉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내용이 어떤 강제 수단으로 10년으로 당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예, 없는 거고. 그리고 님비 현상이 나타났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경주 방패장 할 때 그때 이해찬 총리 시절에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때 그 굉장한 당근, 예, 그러니까 많은 지원, 경주에 네. 대한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 지자체에서 결정해서 경주로 저준위 폐기물 방패장이 가게 된 것이거든요. 중저준위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얼마나 그 님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해당 뭐 자치단체건 뭐 시군구 등의 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지원, 즉 당근을 줄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때. 예.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어쨌든 지금 보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가 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좀 공개되고 제공이 돼야 되겠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원전 건설 또 운영,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불신, 갈등, 오해가 계속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법안을 또 통과하고 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오해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위원회가 좀 대표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볼 때, 야, 우리 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구나라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지역 주민이 참여해야 되겠고, 당연히 여야 정치권 참여해야 되겠고, 원전 전문가라든지 또 안전 전문가 또는 보건 전문가도 참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는 이런 위원회하고 좀 별도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폐기물 R&D에 대한 기술 로드맵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홍보를 하고 사회적인 어떤 의식의 일치화를 이제 간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또 이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좀 님비 현상과 관련이 되지만 안정적 부지 조사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실행 계획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국민 안심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뚝심 있는 어떤 정부라든가 정치권에서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비 현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걸림돌이 있을 것이고 정부 여당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어떤 현장을 우리가 목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하는 점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또 말씀도 새기게 되네요. 자, 이번 시간 후반기 국회 과방의 쟁점 현안과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치 톡톡 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